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새들이 사는 마을 연출한 안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와 같은 호흡인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우 유니버스 연출한 한정길이라고 합니다. 네, 대여 유니버스 한정길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집 연출한 유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획 단계부터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제일 상영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연출한 최세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언비어 PD 김예지이고요. 저희 감독님은 캐나다에 계셔가지고 지금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보통의 하루 연출한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여기 상영관 분위기가 되게 뜨겁네요. 실제로 덥기도 하고 여러분들 반응이 되게 뜨겁기도 해서 그 백월 보시면은 QR코드 있잖아요. 저기 들어가셔서 감독님들께 감상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문해주신 선착순 3분께는 영화제가 준비한 책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조금씩 남겨주시면 이따가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끝에 계신 김주현 감독님. 네. 네, 감독님부터 얘기해볼게요. 가장 보통의 하루. 저는 영화 시작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후경에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에 걸어오는 여성의 얼굴은 뭔가 넋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어떤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정도에서 아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단 시선을 사로잡는 그 시작 이미지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설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출적인 거. 그러니까 이 영화 제목처럼 그러니까 보통의 하루를 보낸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이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프닝을 구성을 했고요. 촬영은 저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저희 스태프분들이시거든요. 저도 사실 저기서 뛰어갑니다. 멀리서 이렇게 뛰어가는데 이제 제가 많이 구상을 이제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누가 어디서 뛰고 막 어디서 차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 가서 정했는데 이제 영화과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영화과 친구들이 같이 해주다 보니까 이제 한번 플레이백하면 나 여기서 잠깐 좀 천천히 와야겠다. 나 여기서 조금 더 빨리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 촬영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하셨네요. 그래도. 네. 친구분들 덕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옆에 지금 김혜지 PD님 맞으시죠? 네, 유언비어를 만드신 저는 이 동성혼이 법제화된 배경 설정과 인물의 그 직업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점이 약간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이러한 설정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동성혼이 법제화가 된 직후나 혹은 이게 안정화가 되어 있을 때 얘기를 다룰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동성혼이 법제화되고 나서 5년 후 정도를 다룬 이유는 아무래도 사실적인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화가 된 후에는 사람들도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또 직후에는 굉장히 이게 축제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지지만 아직은 그러니까 어떤 호모포빅적인 시선도 남아있는 때를 다루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유는 사실 자본주의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웨딩업계 아니면 뭐 이혼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인형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네, 감독님과 PD님은 어떤 관계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여성 영상인 네트워크라고 영상을 하는 여성들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같이 만든 작품인데요. 그래서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되게 좋은 점들이 많았고
제가 잠시만요. 적어온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저희가 여성 스태프들은 어떤 현장에 가면은 남성 스태프들은 당연하게 받는 기회를 받지 못하고 무언가를 증명할 때까지 어떤 의구심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현장은 모든 사람들이 여성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위계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되게 자유롭고 그러니까 연대를 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대가 함께하는 현장이었고 또 저희가 또 성소수자 당사자이거나 알라이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현장이 되게 뭔가 혐오 발언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고 그래서 되게 사랑이 많은 분위기에서 잘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영화 내용과 형식이 어우러지는 그런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의 최세단 감독님, 저는 영화를 볼 때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화는 처음부터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니가 이미 죽은 상태고 유품을 엄마는 아직 정리하지 않았으며 동생은 조금 쿨한 성격이고 이런 것들을 보다가 어떤 인물을 따라가는 얘기지 했더니 엄마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점을 잡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40대, 50대 중년 여성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녀 관계나 이제 딸하고 엄마의 관계를 그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게 이제 제가 여기 초대됐지만 굳이 퀴어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 그리고 딸하고 여자친구의 관계를 그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영화입니다. 네, 캐릭터 표현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한 지점들이 많았는데 이따가 조금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미래의 집, 네, 류형준 감독님. 시작부터 말 못할 비밀이 있다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바로 들켜버리죠. 관객한테 바로 보여주고 그냥 바로 들켜요. 그래서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미 앞에 선례가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오픈하고 커밍아웃하는 영화들,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서사인 작품들이 이미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교내에서 이렇게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작품으로 이미 먼저 이렇게 좀 펀딩이 된 상태였는데 처음에 골랐던 소재는 너무 많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좀 더 시의성 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뭐 문헌이나 뭐 성소수자 공동 모임 이런 모임에 찾아가서 당사자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했을 때 지금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시급한 얘기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주거 환경, 가장 편안해야 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당사자들, 특히나 트랜스젠더들에게는 많이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어 유니버스의 한정길 감독님, 이 영화를 볼 때 처음에는 텅 빈 집, 자동으로 열리는 상자, 그리고 문자, 텍스트가 막 쳐질 때부터 유령의 시점이라는 거를 이제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시게 됐는지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 우선은 제가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입시 강사를 좀 했었는데 어떤 영화과 네네.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자가 쓴 그 한 페이지 신호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보다는 그렇군요. 누나셨는데 그거를 쓰고 제가 카페에서 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영화를 그만두시고 안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제 만들어도 되냐, 이게 한 3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두 배우가 앉아있는데 둘이 나란히 앉아있거든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경호랑 저기 성현 배우가 있는데 박수.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원래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원래 준이 죽은 게 아니라 원래는 그 잠수 이별을 당해서 히키코모리로 살고 있다가 어떤 남자를 이제 뭐 채팅에서 만나게 되면서 서서히 자신을 오픈하고 마지막에 두 사람만의 시간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태까지 영화를 만들면서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독특하게 그리고 남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대부분 누군가가 죽거나 세상을 떠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워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들도 역시나 우리를 그리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자주 했었는데 그거를 묶어서 대유니버스라는 그 작품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각색을 했고요. 사실 원래 엔딩도 이제 혼자 떠나고 결국에는 이제 현만 남는 엔딩인데 원래는 둘 다 떠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둘의 세상에 있다가 떠난다 했는데 이제 지인분이 영화과 이제 동기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데려가면 그건 저승 데려가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된다 이래서 저거 잔인하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혼자 가는 걸로 만들었던. 데려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원래 둘 다 사라지는 게 간지다라고 했는데 간지는 무슨 간지냐 그거는 저승사자다 이래가지고. 저 너무 냉혹하시네요. 간지를 찾기에는 그죠. 그래서 네. 이런 티들이 그러면 굉장히 처음에 이야기로부터는 많이 비트신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네, 보면. 완전히 이제 바꿨죠 스토리를.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네, 흥미진진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선유 감독님 편지 그러니까 벽에 써져 있는 어떤 문구를 읽는 목소리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순간 그래서 이 영화는 과거의 이야기인지 현재의 이야기인지 모호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써져 있는 맞춤법이 굉장히 옛 것이었고 그것을 발화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의아하면서 누구의 목소리일까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한 영화예요. 감독님이 이런 것들을 의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영화 배경이 실제 재개발 예정지인 한남 상구역 언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지난 9년 정도 그 언덕에서 살면서 썼던 이제 많은 영화 시나리오들 중에 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는 제가 실제로 봤던 벽에 붙어져 있던 누군가 동네 어르신 분이 이제 문이 닫힌 세탁소에 썼던 편지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떠난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편지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었고 그 편지를 읽는 목소리는 그 진주인데 그 진주라는 영만 이제 이 언덕에 처음 온 이제 관객과 함께 가는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오프닝을 했습니다. 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은 이 공간에 굉장한 애정과 어떤 역사가 있구나 그것이 없고서야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남조라는 주인공 인물의 옷차림이 굉장히 모호해가지고 이것이 시대극인지 아닌지 근데 저희 친구들이 그렇게 놀렸었는데 촬영장에 저는 몰랐어요. 의도했다. 막 시간이 멈춰버린 마을, 과거성과 현재성을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제 취향의 옷이었어요. 네, 궁금했는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셨는지 좀 볼게요. 되게 명확하고 쉬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선물 받아가시는 1번 분이세요? 제목이 왜 유언비어인지 궁금해요. 제목이 유언비어인 이유는 일단은 감독님이 말장난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유언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언비어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저희 그 영화 같이 만든 사람들은 유언비어이라고 불리거든요. 그게 첫 번째였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속뜻은
피어들의 이야기는 뭔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유언비어처럼 계속 흩뿌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 이렇게 당당하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목이었다고 어제 감독님에게 드렸습니다. 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선물 받아가세요. 네. 들에서요. 문을 열었던 그 남자는 동생인가요? 남자친구인가요? 라고. 저는 남자친구라고 설정을 한 거였고요. 지수가 이제 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혜경 들의 엄마가 문을 열 때 모르는 남자가 등장하면서 어떤 충격을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지수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분까지 이제 책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어 유니버스는 이거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참 애매하다. 하지만 그래도 선물은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하기 전에 쓰신 걸 수도 있으니까 어디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게 되셨냐고 물어봤는데 이미 얘기했으니까요. 네. 가장 보통의 하루 감독님, 지구 멸망 소재를 다루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랑 합쳐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우주에 먼지보다 작게 느껴진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영화에서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얘기 금기 연구하시죠. 그러다가 낙관적 허무주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우주의 먼지고 먼지보다 작은 존재고 뭐 100년도 못 살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제 거기서 하는 말도 있어요. 하다못해 아직 게임을 못 깬 것도 있지 않냐. 읽다만 책도 있고 그게 인생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될 때까지 한 3, 4년이 더 걸렸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기도 해서. 근데 그래, 우리 오늘 죽는다면, 그러니까 세상의 먼지지만 오늘 내가 죽는다면 무엇을 할까? 그러면 함께 소중한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혹하다. 왜 또 하필 마지막 날에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지 이 감독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안선율 감독님, 혹시 연극 연출을 하시거나 연극을 평소에 많이 좋아하시나요? 왜 연극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셨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연극 연출을 한 적은 없고 연극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의도로 이 영화가 시작된 건 아니었고, 아마 연극적이라고 느끼셨으면 아마 저희가 1인 2역 배우로 자기 내면과 만나는 이야기다 보니까 좀 더 이 모든 공간이나 이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남조의 내면 같은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그런 연극적인 느낌이 이제 조금씩 의도됐던 것 같습니다. 공간이 매력적이잖아요. 인물이 걸어가면서 그 공간을 경유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데 내면도 등장하고 또 다른 극도 등장하고, 이런 것들도 어떤 분들은 연극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류형진 감독님께 배우분들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고 어떤 식으로 디렉을 주셨는지. 배우분들 쓰신 건 아니겠죠? 그러게요. 배우분들, 저희 배우님들 많이 와 같이 계시는데 와주셔서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캐스팅 과정과 캐스팅 계기, 그리고 어떤 식으로 디렉션을 주셨는지. 사실 평소에
되게 작업하고 싶은 배우님들이 많으셨는데요. 출연했던 분들 거의 다 그런 분들이었고 시나리오가 굉장히 길고 인물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다 부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진짜 이때다.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해보겠냐. 이게 졸업영화인데 그래서 이제 중년 배우님들부터 해가지고 저희 학교 같이 다니는 연기과분들 다 이렇게 불러서 섭외를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미래 역할 했던 김채용준 배우님은 이분 아니면 진짜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뭐 고민의 여지 없이 김채용준 선배한테 연락을 드려서 그 기획안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안서 제안해드렸고 수락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연출은 제가 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블랙 코미디적인 감각만 좀 살리면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일부러 좀 자비성을 강조했던 거 말고는 배우님들 워낙 다 훌륭하셔가지고 다들 알아서 잘해주셨습니다. 김채용준 배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은데요, 거의. 약간 얼굴에 어느 정도 이제 여성미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연기력이 굉장히 훌륭하시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배우였어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세일즈인가요? 여기 계신가요? 저기 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네. 아닐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그게 그 어떤 수위를 너무 무겁지 않게, 너무 가볍지 않게 조율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데어 유니버스. 데어 유니버스 때문에 눈물 한 바가지 흘린 사람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질문은 아니고요. 정말 재미있게 잘 봤대요. 저도 지금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안 죽었대요. 네. 죽진 않았는데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영화에서처럼이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그래서 감독님이 이렇게 기억에 남을 영화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영화인 분들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진짜 많다. 영화가 너무 좋은데 영화관이 너무 불편하고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네. 가장 보통의 하루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에 무중력을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악도 좋았는데 다른 음악도 고려하셨는지, 어떤 장르를 고려하셨는지, 왜 이 음악을 선택하게 됐는지. 저기 그 마지막 장면이 실제 아파트 옥상이어가지고요. 와이어를 사용할 수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건 이제 너무 비싸요, 와이어가. 그래서 이제 미술 감독님께 그 합판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스크린처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우리나라는 그 옥상이 다 그린이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을 또 이렇게 칠해가지고 합판을 둘이 옮긴 다음에 이렇게 발받침 하나 두고 두 분이서 이렇게 올라가 달라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 그걸 120프레임으로 찍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유형하는 듯한 걸 한 다음에 이제 블루 스크린을 크로마키로 빼고 뒤에 이제 배경을 붙였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찍었으니까. 그래서 동기 친구에게 미안해, 조금만 올려줄 수 없겠니? 그래서 이걸 살짝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살짝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요? 음악. 네. 저 음악은 실제 있는 기성곡이고요. 친구 워크샵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노래를 틀었는데 보통 랜덤으로 틀진 않는데 그날따라 랜덤으로 이제 틀어졌는데 저 음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저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저 음악을 들으면서 저 장면이 떠올라서 이 음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들으면서 시나리오를 썼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들으면서.
근데 저거가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전화 돌려가지고 등록해서 썼습니다. 네. 감독님과 함께 붙어 있던 그런 음악이었군요. 네. 들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수가 장례식장에 가지 못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희 배우들이랑 제작진끼리는 공유를 했는데 사실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혜경이랑 이제 차를 마시는 장면에서 이제 왜 못 왔는지 물어봐도 되냐 할 때 이제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당겨서 상처난 붕대 부분을 이렇게 가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관객들이 알아볼 수 있게, 예민한 관객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깔아두셨군요. 네. 각자의 향상에 맡기겠습니다. 한정길 감독님.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왜 야광을 사용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죽은 사람을 만난다는 설정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얼굴에 형광 무늬를 그린다는 미술적인 설정을 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우선 시나리오 썼을 때는 그런 미술적인 부분에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런 대사가 원작에도 있었어요. 나 거기 들어가도 돼? 라는 그 부분이 너무 설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사실상 둘만의 시나리오에는 씬, 둘만의 상상의 공간 이렇게만 되어 있었고 둘은 인사를 눈빛으로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클라이맥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앞에 있던 그 몽타주 시퀀스 그러니까 골목들 아무도 없는 골목들과 연결돼서 해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 어떻게든 해결도 해야 되고 뭔가 감정적인 부분도 클라이맥스로 올려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남들과는 다르게 연출해보고 싶은 사실상의 욕심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앞부분에 준의 방에 되게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것들이 많이 붙여 있어요. 우주 같은. 그리고 뒤에 벽에 이렇게 별똥별 떨어지는 그런 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원래 컨셉에서 그냥 우주를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 어딘가로 떠날까 이런 컨셉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뒤에 갔을 때 클라이맥스에서 얘네들이 우주에 있는 별들처럼 그런 반짝이는 공간에서 만나면 마치 그들의 우주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연극을 연출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에 김예배 배우님이랑 같이 연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블랙라이트를 썼었어요. 그래서 블랙라이트가 이제 그 형광처럼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아무런 티가 안 나는데 그 UV 라이트를 비쳤을 때 되게 반짝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적합하겠다 그래서 미술 감독님하고 특수분장팀이 그거를 테스트를 거의 한두 달 동안 하면서 디자인을 다 맞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목도 그래서 그들의 우주로 아예 바꿔버렸었어요. 네. 저는 솔직히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지가 그 데이빗 로우리의 고스트 스토리 그 목포를 뒤집어 쓴 이미지를 쓰고 계시길래 이 감독님은 내가 이거 대담하다고 해야 될지 용기 있다고 해야 될지 되게 모호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발 더 들어가 버리는구나 그 안으로 거기서 해소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미지는 혹시 차용을 하신 건지? 제가 사실 고스트 스토리를 안 봤어요. 제가 안 봤는데 그때 그 과제를 했다 그랬잖아요. 저희 그 제자분께서. 근데 그때 그 이미지가 고스트 스토리가 공터에 서 있는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걸로 쓴 과제거든요. 근데 저한테 여기에는 제 한 명처럼 근데 2명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시나리오 읽어보세요.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여기 들어가야겠구나. 그리고 그 이미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차용을 한 거겠죠. 그 원작자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고스란히 따라서 성실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을 해볼게요. 새들이 사는 마을에서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영화의 세트장처럼 혹은 관광지처럼 가벼이 여기는 진주의 태도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한편 그동안의 나의 행적을 되돌아보며 자기 반성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진주라는 캐릭터를 잡을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신 건지. 네.
네. 그 영화 배경인 그 지역에 가면 그 사진 촬영 금지라는 이런 표지판이나 그 이제 관광지처럼 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건 의도된 건 맞고, 하지만 진주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소비된 건 아닌 것, 그렇게 사용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 좀 더 관객의 입장에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였으면 좋겠고, 사실 그 남조보다 좀 더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 언덕을 끌고 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 질문을 하신 분처럼 읽었거든요. 영화를 볼 때. 그 태도를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시고 싶으셨나 보다 했는데 의도와는 달리 또 그런 풍성한 텍스트가 생겨버렸네요. 네. 그렇게 불편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을분들이나 뭐 오시는 마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그 공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좀 더 미화된 느낌들이 있으니까 의도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언비어. 네. 설레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설레가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어려운 질문이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쉬운 질문인데요. 이건 감독님한테도 어제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설레가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일까요? 했을 때 5개 써요. 잘 살다 간다. 네, 설레 캐릭터에 대해서 여기 덧붙여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설레가 사실 배우자를 잃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임에도 유쾌하게 그려졌던 건, 저희가 뭐랄까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잘 다뤄지지 않고, 특히나 이게 성소수자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다뤄지지만 성소수자 당사자인 부모에 대한 얘기는 잘 다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년 레즈비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비극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극적인 서사가 정말 많잖아요, 퀴어 영화에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정말 유쾌하고 당돌하고 선에 넘어오고 무례하게까지 한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질문이 네, 유언이었죠. 그래서 네, 설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유언비어에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졌다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 고도의 저퀄 영상을 노인대학에서 UCC 수업 제대로 받으신 것 같다 막 이런 평들이 있어요.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영상을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저희 미술 감독님이 그 영상을 만드셨는데, 그분의 본업이 VFX 아티스트세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못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약간 잘 만든과 못 만든 사이의 어떤 경계를 찾아가려고, 왜냐면 이게 어쨌든 영화가 내용은 무거울 수 있는데 이거를 풀어주려는, 그러니까 관객을 가까이 당겨오려는 의도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고려를 했고, 또 수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김치씬 아까 많이 좋아하시던데 그 마지막 수정으로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심혈을 기울인 작품입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척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프레임도 괜히 빠져나가고 괜히 막 그 마스킹 딸 때도 막 네모네모하겠다고 많은 공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네, 미술 감독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반응을 들려드리면은 네,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한정길 감독님 모자 너무 귀여워요. 안선유 감독님도 모자 너무 귀엽대요. 모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미래의 집 촬영하면서 고충이 많아 보이시는데 많아 보이시나요? 에피소드 하나 부탁드린다고. 기억에 남는 날이 있었을까요? 보시는 거 아니죠? 네. 순간순간이 다 너무 고통이었는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 기억을 지웠어요. 올해 저를 비워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 너무 고통스러우면 지우거든요. 네, 약간 심리학적으로 네, 그렇죠. 지웠습니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들에서요. 캠코더로 촬영된 장면들이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데 촬영 감독님이 이것도 촬영하신 건지 어떤 디렉션이 있으셨는지. 제가 했고요. 제가 했고 처음 캠코더, 그러니까 배우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은 배우들 역할 맡으신 배우분이 직접 했는데 그것도 원래 제가 처음에 카메라를 들고 이제 찍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우분이 카메라를 들고 감정을 싣고 찍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우분이 직접 해주셨고 마지막 이제 혜경이 들의 자리를 비추는 그 장면만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장면이 좋았냐면 집으로 오잖아요. 지수가. 맞죠, 지수? 네. 왔을 때 자기 여자친구 죽은 방을 볼 때 그 감정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어디서 너무 놀랬냐면 캠코더 영상을 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보기 위해서. 근데 그걸 같이 보고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 엄마가 너무 놀랍다. 너무 징그럽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라면 그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징그럽다. 저는 그 두 사람이 어떤 죽음을 겪고 나서 서로를 인정하는 게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캠코더 장면은 같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자기가 그렇게 징그럽게 사랑하던 딸이 들었던 캠코더로 딸의 자리를 비춰주면서 그 없는 사람이지만 투샷을 만들어내는 그 장면을 생각하고 이미 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받으신 거 아니죠? 조금 받았어요. 네. 근데 되게 저는 그 엄마가 캠코더를 드는 순간까지도 저는 그 빈 자리에 대한 얘기도 관객분들이 써주셨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내 딸이 바라봤던 세상을 딸의 시선으로 한번 보고 싶은 그 엄마의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의 사랑이 좀 징글징글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네, 징그럽다는 것이 아니고. 네, 네. 그리고요. 가장 보통의 하루. 이렇게 쓰셨어요. 손수연 배우님 안 오셨겠죠? 뭘 말하고 싶으신지 딱 봐도 송혜연 배우님보다 무거워 보이시는데 계단 올라가는 씬이 대사 애드립인가요? 대본에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대본에 있던 거였습니다. 대본에 있던 거였고 진실은 여기서 말할 수 없으니까 예은 배우님이 굉장히 근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 뭐 물론 영화적으로 거기 다 올라오지 않고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잘 업어서 계단 올라가 주시고 그 근력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영화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발 올라가는 장면은 그 시스탠드라고 그 촬영 장비 중에 이렇게 쇠막대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봉을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발이 이렇게 뛰면 좀 그래서 이렇게 내려앉는 거를 리버스를 했는데 거꾸로 했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예은 배우님 오시는데 한 번에 쫙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력이 좋으셨습니다. 네, 근력이 좋은 배우의 덕을 좀 보셨군요. 새들이 사는 마을 제목의 의미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 언덕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사람을 포함한 동식물 모든 생명들을 새를 상징해서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서울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처럼 월세나 이런 부분에서 옮겨 다니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떠나가거나 누군가 남거나 하는 새와 같은 이미지로 새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어떤 다른 관객분이 본인은 새가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했다고 그런 감상을 적어주셨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게 여기서 많이 이 연극 대사로 많이 나오는 게 높이나는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조나단이라는 캐릭터를 따왔었고 아무래도 높이나는 새에서도 아마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남조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궁금하시다고. 남조도 새 조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인간이 이제 땅으로 내려간 인간하는 새라고 남조라고 해놨습니다. 네. 궁금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미래의 집 유영준 감독님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자기 주먹으로 얼굴 가격하기 전에 회상하잖아요. 네. 자신의 방을, 집을. 근데 그게 굉장히 밝고 따뜻하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 의도가 궁금했어요. 기억을 지우셨나요? 그 자해하는 이미지가 꼭 들어갔으면 싶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트랜스젠더들의 어떤 전형적인 특성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여성성과 남성성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냥 다 부르시고 싶다. 뭐 그렇게 자해함으로써 그런 걸 부술 수 있다라고 좀 비약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영화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플래시백이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서라도 한 번쯤 이렇게 짚어주고 넘어가야지 그 장면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따뜻하게 표현됐던 이유는 그래도 과거에 봤던 집들, 그러니까 내 원가족의 집이나 내가 새로 들어가고자 하는 집이 그래도 거기서는 한 번쯤 따뜻하게 표현이 되어줘야지 여기서 자해를 해서 이제 합의금을 뜯어낼 각오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지점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가족을 그리는 방식이 어둡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자신의 자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접근이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플래시백 아이디어는 저희 지도 교수이신 손태훈 교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따뜻한 그 방금 얘기했던 그 뭐 여성성과 남성성 그런 얘기는 약간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그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트랜스젠더의 이미지, 남성성과 여성성이 섞여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자해라는 수단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폭력이 이제 누군가 대상이 있든 그게 그 대상이 본인이든 간에 좀 남성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 좀 너무 산으로 가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위험하지 않을지 잘 궁리를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긴장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혼자 너무 심각해지셨는데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어떤 죄송해요. 지금 혹시 하트 하신 거예요? 네. 아, 나름의. 네. 그리고 뭔가 공로를 꼭 집어서 타인의 공로를 짚어주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몽타주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설정해 두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그 유령 말씀이시죠? 뒤에 그 유령은 시나리오에 되게 그냥 짧게 전사만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 분을 캐스팅했을 때 그 앞에 남자분은
이제 이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뭐 부모님이던 아니면 그 가족을 향해서 마지막 절을 하고 떠나는 캐릭터로 잡았고, 두 번째는 자신하고 이제 대학교 같이 다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이 남자친구를 향해서 밝게 인사를 하는 캐릭터로 대학생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뭐 어머니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군가의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자식일 수도 있는 그 캐릭터, 여자분을 만들어서 마지막 집을 보고 울먹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캐릭터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다른 존재들과 다른 그림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두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확장성이 있었다는 게 좋았습니다. 네. 질문이 정말 고루고루 많은 것 같은데, 그 아까 미래의 집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하면요. 미래의 집에서 집이 미래에게 유토피아 같은 곳일까? 집만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차별을 마주하고 또 그게 사회적으로 트랜스젠더가 겪는 고충이라고 봤는데, 미래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지, 미래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하셨다고요. 본인은 약간 비극적으로 느끼셨대요. 저도 비극적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너무 짧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 실수. 네, 알겠어요. 그러면 비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진짜 안 하실 거예요? 네. 미래한테 집은 어떤 의미일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는 비극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미래 집. 그거보다는 그 영어 제목에 대해서 자랑을 해도 될까요? 갑자기요? 저희 영어 제목이 Nobody's Home이거든요. 이게 제가 여기 자리에도 와 있었는데 없어졌네. 그 번역해주신 번역자가 저랑 밥을 먹다가 갑자기 나 좋은 영재가 생각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이거 에이브릴 라빈 노래인데 Nobody's Home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영어 까막눈이어가지고 무슨 뜻인데요, 형? 그러니까 Nobody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거의 1년 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거의 1년 넘게 걸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Nobody's Home이, 왜냐면 미래가 사회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집. 그게 너무 트랜스젠더 혹은 퀴어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아무것도 보였었는데 자연스러웠어요. 네. 김주현 감독님께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감독님은 마지막 날 뭐 하고 싶으시냐고. 좀 TMI인데 제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거든요. 송가인의 고향. 거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또 제가 이제 MBTI인 N인데 그럼 어떡하지? 고속도로가 막힐 텐데 차 타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럼 가다가 천안쯤에서 결국 차를 버리고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과 가족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의 의미와도 맞닿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들에서요. 지수와 들이 사는 집의 거리가 멀다고 나오잖아요. 지수는 이촌동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 동네가 어디였길래 엄마가 놀랬는지 궁금하다고. 역촌동이요? 다시 한번 질문 역촌동이었어요. 네네. 네, 그 동네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왜 그 동네인지? 아니, 멀다고 해서 아. 어디였는지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기 딸들이 갔던 거리나 이제 그 동네를 로드뷰로 보고 찾아가도 보고 그 길을 직접 걸어보려고 하는 그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긴 거리를 내 딸은 매일 다녔구나. 근데 너는 그 마지막 길도 안 왔구나. 이런 식의 말이었고요. 거리가 멀다는 거는. 역촌동을 한 거는 조감독 집이 그 바로 앞이어서 그 집이 역촌동 주민센터 바로 앞이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좀 의외였던 게 엄마가 지수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때 차로 데려다 준다는 설정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상상하기 힘든 전개였어요. 그래서 둘을 한 차에 타게 한다. 그 상황 설정을 왜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둘을 같이 그 영상을 보게 하려는 의도가 제일 컸고, 일단은 제가 그 둘의 이제 뭔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적대심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차 뒤에서 약간 뒷모습하고 옆모습에 걸쳐 찍게 해야 조금 그런 긴장감이 밀도 있게 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앞에 투샷을 굳이 안 잡고 그냥 뒤에서 카메라 감독이랑 꾸겨져서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의도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한 것 같고요. 이제 감독님께 마지막 인사와 앞으로의 계획이나 무엇을 하고 싶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안선유 감독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렇게 매진이더라고요. 표가 꽉 찬 관객석에서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를 혼자 찍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해주신 배우님들이랑 저희 PD님 그리고 찰감님 다 와 계신데 같이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셨군요. 든든하시겠어요. 네. 네. 감독님 차기작 계획 없으세요? 제가 이 새들이 사는 마을은 작년에 촬영을 했고 올해는 지금 계속 장편을 쓰고 있습니다. 장편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정길 감독님? 네, 오늘 아침에 비도 오고 막 그랬는데 덥고 찝찝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뭐 스태프들도 여기 음향 감독님, 그리고 음악 감독님, 번역가도 와 있고 다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단편 영화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찍을 생각이 아직은 없어가지고 이제 거의 뭐 마지막이어서 더 이제 상영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를 못 잡다가 이렇게 프라이드에서 오픈하고 이제 저희 서독제에서도 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러 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몸이 예전부터 좀 많이 안 좋아서 1월에 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한동안 활동을 좀 안 할 예정이고 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는 그 독립장편을 이제 제작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상업을 하게 돼서 상업 시나리오 작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파서 지금 잠깐 중단을 했는데 나중에 또 건강해져서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신작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건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영준 감독님? 네. 여기
여기 저희 저 영화 5편 만들었는데 이거 5번째 영화인데 처음으로 영화제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그게 프라이드 영화제라서 더 기쁘고 배우님들이랑 스태프분들 여기 진짜 많이 와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이 영화 후반 작업이랑 이렇게 배우 캐스팅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이 한정길 감독님이 주셨어요. 저희 학교 선배이자 제 동갑내 친구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 그리고 또 기쁘다. 또뭐 차기작 같은 거. 올해 1년 동안 일 하나도 안 하고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건강을 좀 되찾고 싶어가지고 등골을 너무 많이 빼서 부모님들이나 누나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싶고, 이제 저 그 영화 만약에 그 서사가 좀 마음에 들었다 싶으시면 저 작가팀으로 좀 가고 싶으니까 다른 자리 있으시면 소개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영화 봐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 비디액트라는 교육기관에서 처음 영화를 만들어 본 게 이렇게 첫 상영을 하게 됐는데 너무 큰 힘을 얻어서 저는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지금 열심히 아카이빙 중입니다. 네,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지 PD님. 네, 일단 저희 감독님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희 감독님은 본인 스스로가 장르인 사람인데 계속 퀴어 코미디 영화를 만들고 계세요.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방금 보신 것 같은 약간 성윤이와 설레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계신데 지금 그 밴쿠버에서 필름스쿨에서 공부를 잘 하고 계시니 돌아오시면 저희가 또 영화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함께 해주셨던 스태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성 영상인 네트워크에서 만났는데 저희는 푸푸푸라고 찾으시면 나오고요. FFF라고 찾으셔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로 만나서 지금은 정말 사랑하는 동료이자 친구들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작업을 해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나를 하자면 제가 여기 있는 친구와 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요. 그 친구 셋과 저희 강아지 하나가 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뭐 생활동반자법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밤이 너무 행복하고, 사실 영화 만들 때 제가 낙관적 허무주의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다 야외에서 작년에 여름에 그러니까 6월에 찍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미뤘어요. 그리고 8월에 찍으려고 했는데 또 비가 와서 비 오는 것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미뤘는데 그때 그래서 다시 허무주의에 빠질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저랑 같이 이미지를 구현해주신 촬영 감독님도 오시고 촬영팀 분들도 오시고 색을 같이 멋있게 이제 색 보정 해주신 분도 오셨는데 이렇게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 덕분에 다시 인류애를 충전하고 좀 행복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하루가 많이 남진 않았는데 좀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내일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일요일 저녁 밤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덥고 힘드셨을 텐데 다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